왜 그랬어? 왜 어머니를 그런 데 가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몰라줬잖아. 그래도 그건 선을 넘은 거야. 가족이 어떻게 그래? 가족? 가족이라면서 늘 나는 빚진 사람 취급했잖아.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주셨어. 그런데 넌 왜 미워했어? 모든 걸 숨기고 혼자 감당하는 게 나를 더 작게 만들었어. 이제는 끝내야 해. 다시 열어야 할 문은 냉동창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야. 안녕하세요. 채널 편지에 담아입니다. 한때 미움과 오해로 얼어붙은 가족은 결국 가장 혹독한 순간에서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며느리의 분노, 아들의 후회, 그리고 어머니의 조용한 헌신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용서는 누구나 쉽게 건네는 말이 아니기에 어떤 선택은 결국 누군가의 빈자리로 남습니다. 이번 사연이 우리에게 전하는 건 가진 것보다 지키는 태도, 말보다 행동으로 남겨지는 사랑입니다. 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금속문이 낮게 떨었다. 윙하는 냉기의 숨소리와 함께 하얀 입김이 어둑한 공기 속으로 부서졌다. 한 노인이 얇은 점퍼 깃을 목까지 끌어올렸고 손끝이 유리처럼 굳어 있었다. 다른 한 사람, 장갑을 낀 여인은 잠깐 망설이며 문의 레버를 잡았다. 철컥. 짧고 또렷한 소리가 좁은 공간에 박혔다. 노인의 숨은 더 빨라지고 표정은 굳은 채로 입술만 천천히 떨렸다. 잠깐만 너무 추워.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밀린 종이처럼 얇았다. 금방 끝나요. 여인은 한 걸음 물러나며 눈을 피했다. 진짜 오래 안 걸려요. 노인의 발끝이 미세하게 문턱을 더듬었다. 바닥은 마른 듯 미끄럽고 발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다. 여인의 장갑이 다시 레버를 찼더니 멈칫. 체온보다 훨씬 차가운 금속이 장갑 너머로 전해지는 듯 손목이 살짝 떨렸다. 여기서 조용히 계시면 모두가 편해져요. 낮고 빠른 말이 흘렀다. 철컥. 두 번째 소리가 날 것 같았지만 레버는 중간에서 멈췄다. 여인은 눈을 감았다가 떴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휴대전화가 주머니에서 진동했다. 드르르. 화면에 뜨는 알림이 잠깐 비쳤다. 이체 완료. 그녀는 곧바로 화면을 꺼버렸다. 여기서 사람 부르면 들릴까? 노인이 낮게 묻자 여인은 고개를 젓는 대신 주변을 둘러봤다. 이른 저녁 바람은 매섭지 않았지만 공기에는 겨울의 첫 냄새가 고여 있었다. 둘 사이에는 금속문 하나뿐 그 문틈으로 흩어진 입김과 서로의 숨소리만이 닿았다. 나는 오래는 못 서 있어. 노인의 말은 어딘가 단정했고 오래 누적된 체념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문만 조금만. 여인은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다. 죄송해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다. 그녀의 시선이 노인의 발목으로 내려갔다. 낡은 운동화의 솔기가 벌어진 곳으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여인은 문을 닫는 대신 한 걸음 더 물러나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작은 열쇠고리에 붙은 얇은 금속 조각에는 A-07이라는 글자가 흐릿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띵동. 가까운 사무실인지 먼 창고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소리였다. 여인은 뒤를 돌아보았다가 다시 앞을 보았다. 노인의 시선은 곧게 여인의 눈동자를 꿰뚫듯 가만히 머물렀다. 꾸짖지도 매달리지도 않는 눈빛. 대신 오래 버틴 사람만이 갖는 느린 단단함이 있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노인의 속삭임이 문틈에서 흘렀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손에 든 열쇠가 가볍게 부딪히며 딸깍 소리를 냈다. 잠깐, 지금 이 문을 닫을지 아니면 그녀의 시선이 문 옆에 작은 안내 스티커에 머물렀다. 비상시 내부 레버로 개방. 한 줄 문구가 흐릿하지만 분명했다. 그녀는 그 문구를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금방 올게요. 여인의 말이 다시 한번 바람에 흩어졌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다. 그러나 발걸음은 뒤로만 움직였다. 노인은 손바닥으로 문을 천천히 밀었다. 딱딱해진 손바닥에서 살결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문 닫지 마. 여인의 목젖이 한 번 흔들렸다. 잠깐만요. 그녀는 다시 휴대전화를 켰다. 통화 목록 상단에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잠깐 반짝였다가 사라졌다.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 멈추었지만 화면은 다시 꺼졌다. 철컥. 이번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레버에서 손을 뗐다. 대신 문 아래쪽을 확인하듯 허리를 굽혔다. 문틈은 아슬아슬하게 남아 있었다. 바람이 그 틈으로 스며들며 노인의 발목에 한 줄 서리를 그렸다. 정말 금방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덜컥거리는 무릎을 세우고 어깨를 피려했었다. 입김이 얇게 퍼져나가다 문틈에 걸려 찢어졌다. 그 순간 멀지 않은 데서 또 다른 발소리가 다가왔다. 규칙적이고 급하지 않은 소리. 여인은 고개를 돌려 소리의 방향을 확인했다.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그림자가 흘러왔다가 멈췄다. 여인은 얼른 열쇠를 쥐어쥐고 문 앞으로 다시 섰다. 괜찮아요. 그녀는 문 안쪽에 있는 사람을 보며 말했다.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말끝에 붙은 떨림은 숨기지 못했다. 노인은 손등으로 턱을 문지르며 문틈 바깥의 공기를 마지막처럼 들이마셨다. 그럼 기다리지.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아주 얇은 틈, 종이 한 장 들어갈까 말까 한 거리. 그 틈 사이로 서로의 온기가 간신히 닿았다. 여인은 한 번 더 뒤를 돌아보고 발소리의 주인을 찾지 못하자 열쇠를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뒤로 걸음을 뗐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소리와 보이지 않는 틈을 기억해 주세요. 문이 닫히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는 끝내 잠그지 못한 채 걸음을 떼었습니다. 이 선택의 이유, 그리고 이 냉기보다 차가운 말들의 시작은 곧 우리가 아는 이야기와 다르게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노인은 문 안쪽에서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숨은 얇지만 규칙적이었다. 여인은 문 밖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서 있었다. 금방. 그녀는 입술 안쪽으로만 다시 말했다. 그리고 한 번도 울리지 않은 경보 같은 고요가 둘 사이에 길게 내려앉았다. 군산의 바닷바람은 늘 짠내를 품고 있었다. 겨울 끝자락, 아직 매서운 바람이 골목길을 스치면 낡은 점퍼 차림의 순애 씨가 한 손에 끌차를 잡고 느릿하게 걸어 나왔다. 점퍼는 오래된 얼룩이 지워지지 않았고 발에는 이미 앞코가 터져버린 운동화가 있었다. 걷는 걸음마다 발목이 꺾일 듯 비틀거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도로변에 놓인 종이박스를 주워 차곡차곡 끌차에 올려놓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잠깐 시선을 멈췄다가 곧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다. 아무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동네에서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다. 할머니, 추워요.
안에 들어와서 좀 쉬시면서 하셔요. 작은 슈퍼 주인이 문을 열며 말을 건넸다. 순애 씨는 해맑게 웃어 보였다. 괜찮아요.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덜하네. 그렇게 말했지만 손끝은 시뻘겋게 얼어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만 40년을 살았다. 젊은 시절 남편의 빚을 홀로 떠안아야 했고, 결국 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팔며 아이를 키웠다. 지금은 아들 동철 씨가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지만, 그녀 자신은 여전히 군산의 작은 단칸방에 살며 폐지를 주워 생활비를 마련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순애 어르신이라 부르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고단한 삶을 깊이 들여다보려 하지는 않았다. 단지 늘 웃는 얼굴로 마주하니 큰 불만이 없는 줄로만 알았다. 저녁 무렵 순애 씨는 모아둔 폐지를 고물상에 팔았다. 한아름 쌓인 박스를 내려놓자 주인은 무게를 달고 몇천 원을 건넸다. 그 돈을 받아들고 그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오랜 습관처럼 어깨가 조금 더 낮아졌다. 밤이 되면 순애 씨는 낡은 방에 돌아와 작은 난로를 켰다. 벽지 곳곳이 갈라져 있었지만 방 안에는 자식 사진이 가지런히 붙어 있었다. 특히 동철 씨와 민정 씨, 그리고 손주의 사진은 늘 그녀의 눈길이 머무는 자리였다. 아무리 추운 밤에도 사진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다. 그녀는 손주가 서울에서 잘 자라주길, 공부도 열심히 하길 늘 기도했다. 자신이 가진 건 보잘것없었지만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었다. 작은 동전 하나도 아껴 모으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런 마음은 당사자들에게 온전히 닿지 않았다. 서울의 아들 내외는 오히려 이런 그녀의 모습이 부담으로 다가왔고, 때로는 민정 씨에게 불편한 감정으로 쌓여갔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순애 씨가 단순히 가난하고 불쌍한 노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며 그 안에서 여전히 자식과 손주를 위해 애쓰는 강인한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이 헌신이 어떤 날에는 고마움보다 오해와 갈등의 씨앗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야기를 끌고 갈 중심이 되겠지요. 순애 씨는 난로 앞에서 손을 비비며 조용히 속삭였다. 내일은 좀 더 많이 모을 수 있겠지. 그 목소리에는 포기 대신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명절 점심 식탁 위로 끓는 떡국의 김이 얇게 흘렀다. 벽식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걷는 소리만 방 안가를 꿰뚫었다. 순애 씨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손주가 좋아한다는 만두를 하나 더 얹어 주려다 살짝 멈칫했다. 어머니, 그건 놔두세요. 민정 씨의 목소리는 마른 유리처럼 맑고 차가웠다. 애가 요즘 위장이 예민해서요. 그냥 어머님 드세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수저는 여기 있는 걸로만 쓰시고요. 아까 민정 씨는 식탁보 한 귀퉁이를 쓸어 보였다. 종이 줍다가 손 다치셨다면서요. 혹시 몰라서. 순간 공기가 얇아졌다. 동철 씨가 물잔을 들어 올리며 말끝을 덮으려 했다. 그냥 먹자. 어머니, 만두 맛있네요. 그러게 맛있네. 순애 씨는 웃음기를 살짝 얹어 대답했지만 숟가락 끝이 자꾸만 빈 그릇 가장자리만 건드렸다. 그런데 어머니, 오늘은 좀 깔끔하게 하고 오시지. 민정 씨는 식탁 옆에 놓인 작은 보자기를 가리켰다. 그 가방, 온통 집에 이상한 냄새가 나요. 저희 집에 오실 때는 애도 있으니까 가져오지 말라 했잖아요. 미안하다.
이게 버리기 아까운 게 있었어. 버려야 할 건 버려야죠. 여기 서울이에요. 동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러면 저희도 체면이 있잖아요. 말끝마다 얇은 뾰족함이 숨어 있었다. 손주는 젓가락을 허공에서 멈추고 눈치를 봤다. 벽시계가 한 칸 더 움직였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컸다. 명절인데 좋은 말만 하자. 동철 씨가 낮게 말했다. 그러나 그의 눈길은 접시 위만 맴돌았고 누군가를 제대로 마주 보지 못했다. 좋은 말 하죠.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민정 씨는 떡국 그릇 방향을 바꾸었다. 식탁에서는 본인 접시만 만지세요. 지난번에도 이것저것 섞어서 애가 탈나잖아요. 그랬니? 그땐 내가 몰랐어. 모르면 알려고 하셔야죠. 민정 씨는 의자를 반쯤 당기며 앉아있던 순애 씨의 팔꿈치를 툭 건드렸다. 그리고 앉으실 자리는 저기요. 여기 가운데는 가족들이 모여 앉는 자리니까. 나는 가족이 아니니 입술에만 걸린 미소가 조금 흔들렸다. 그 말이 아니라 어머니는 편히 저쪽에서 드시라고요. 민정 씨는 손수건으로 자신의 의자 등받이를 한 번 문질렀다. 여긴 좁아서요. 조금 멀어진 자리, 창가 쪽. 바깥빛이 차갑게 떨어지는 의자 하나가 비어 있었다. 순애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접시와 숟가락을 들고 그쪽으로 옮겼다. 손주가 따라가려다 동철 씨가 팔을 잡았다. 밥 먹자. 어머니, 국물 흘리시겠다. 조심하세요. 민정 씨가 덧붙였다.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눈동자에는 불편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순애 씨는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 옆 창틀에 얇은 성에가 하얗게 번져 있었다. 그 성에에 비친 얼굴은 낯설 만큼 작았다. 괜찮다, 웃자. 애들 앞이니까. 마음속에서 다짐이 느리게 떠올랐지만 숟가락을 드는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어머니,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들어서 죄송한데요. 민정 씨는 식탁보에 주름을 펴며 말을 이었다. 우리 집안 방식이 있어요. 고맙게 생각은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과한 건 좀. 내가 과했구나. 네. 예를 들면 손주 용돈 같은 거 현금으로 주는 건 부담이고요. 작은 봉투라도 티 안 나게 해야죠. 이웃들이 알면 뭐라 하겠어요. 그럼 앞으로는 저희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면 곤란해요. 아, 그리고 오늘은 사진 찍을 건데 옷은 그거 말고 저번에 드린 조끼 입으시지. 두툼한 침묵이 그릇 사이를 메웠다. 누가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모든 움직임이 동시에 느려졌다. 순애 씨는 잠깐 눈을 감았다. 오래전 시장의 소음이 스쳐가는 듯했다. 괜찮다. 그냥 넘어가자. 애들만 웃으면 된다.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들이 쌓이면 마음도 금처럼 금이 간다는 걸 아시겠죠? 지금 식탁 위에서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누가 처음 선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선을 누가 지울 수 있을지. 잠시 뒤면 더 명확해질 겁니다. 나는 맛만 볼게. 순애 씨가 조용히 말했다. 맛만 보셔도 돼요. 민정 씨의 입꼬리가 올랐다. 그리고 식사 끝나면 바로 정리해 주세요. 손님 오시거든요. 그제야 동철 씨가 고개를 들었다. 정리는 내가 할게. 당신은 회사 사람들 연락부터 하라니까.
짧은 숨들이 테이블 위에서 부딪혔다. 준혜 씨는 창가 쪽 그릇을 끌어당기며 소리 나지 않게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는 여기까지.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린 말이 누구에게도 닿지 않은 채 흩어졌다. 준혜 씨는 창가에 앉아 조심스레 그릇을 들어 올렸다. 방금 전 민정 씨의 날선 말들이 귀에 그대로 맴돌았지만 입술은 억지로 미소를 그리고 있었다. 손주가 곁눈질하며 슬쩍 바라보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아이 앞에서는 울면 안 돼. 울면 애가 더 불편해져. 그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할머니, 여기 만두 하나 더 드실래요? 손주가 작은 손으로 접시를 건넸다. 아니야, 우리 손주 많이 먹어. 할머니는 괜찮아. 그녀는 웃는 얼굴로 손주의 손을 살짝 밀어냈다. 그러나 손끝에는 힘이 없었다. 민정 씨는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가지런히 맞췄다. 동철 씨는 괜히 물잔만 채우며 어색한 정적을 덮으려 했지만 식탁 위의 분위기는 이미 갈라져 있었다. 준혜 씨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눈가에서 흔들렸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괜히 올라왔나?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나았을까? 그래도 손주 얼굴 보러 온 건데. 눈동자가 살짝 젖었지만 고개를 숙여 국을 떠 넣는 순간 뜨거운 국물이 눈물 자리를 가려주었다. 어머니, 국물 흘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민정 씨의 말에 손주가 눈살을 찌푸렸다. 엄마, 할머니 괜찮은데 왜 그래? 준혜 씨는 서둘러 말을 잘랐다. 괜찮아. 엄마 말 들어야지. 할머니는 원래 잘 흘려. 내 엄마 말이 맞아.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서늘하게 꺼져가는 기분이 들었다. 순간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오래된 주름, 얼룩진 점퍼, 터진 운동화. 그 모든 게 그대로 비춰졌다. 내가 왜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다시 고개를 돌려 손주에게 웃었다. 많이 먹어야 키도 쑥쑥 큰다. 동철 씨는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끝내 어머니를 변호하는 말은 하지 못했다. 그저 짧은 한숨만 식탁 위로 흘렀다. 준혜 씨는 그 한숨조차 들은 척하지 않았다. 다들 힘든 거지. 나까지 보태면 안 돼. 그렇게 속으로 삼키며 떡국을 조심조심 씹어 삼켰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일부러 작게 잘라 오래오래 씹고 삼켰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마음속에서는 울음이 북처럼 울리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야 하는 그 순간의 고통을. 준혜 씨는 지금 자신의 눈물이 아닌 웃음을 손주에게 물려주기 위해 혼자 애쓰고 있는 겁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순혜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또 한 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누가 보아도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속마음에서는 묻혀버린 말들이 소리 없이 부서지고 있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오늘만 넘기면 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조용히 국그릇을 치웠다. 아무도 그녀가 떨리는 손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식탁 위 명절의 소라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흘러갔다. 거실의 공기는 식사 후에 미지근한 냄새로 가라앉아 있었다. 베란다 블라인드가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리며 벽에 얇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준혜 씨는 싱크대 앞에서 천천히 그릇을 헹궜다. 손끝에서 미지근한 물이 흘러내리고 유리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때 현관 쪽에서 띵동벨이 울렸다. 왔나 보다. 민정 씨가 성큼 걸어가 문을 열었다. 택배 기사였다. 큰 상자를 들고 들어온 그가 신발장 옆에 상자를 내려놓자 민정 씨는 상자의 라벨을 훑어보았다. 애 학원 교재예요. 자리 좀 만들자.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보자기를 가리켰다. 어머니, 그 보자기 좀 치워주세요. 냄새가 배면 곤란해요. 순애 씨는 그래 하고 짧게 대답하며 보자기를 접었다. 천 사이로 오래된 손수건과 작은 비닐봉지가 보였다. 그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그때 동철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드르르. 화면에 사장님이라는 글자가 번뜩였다. 그는 급히 전화기를 붙들고 베란다 쪽으로 몸을 틀었다.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끝낸 뒤 어색한 기침을 했다. 이번 주말도 출근해야 할 것 같아. 민정 씨가 눈을 굴렸다. 또야? 그럼 어머니는 누가 챙겨? 그게 동철 씨는 잠시 말을 고르다 순애 씨를 향해 돌아섰다. 어머니, 이번 주에 군산 내려가 계시는 게 어때요? 날도 더 추워질 테고 여기선 불편하시잖아요. 숟가락을 닦던 손이 멈췄다. 순애 씨는 눈을 들지 않고 물기를 털어냈다. 불편하지 않아. 여기 있으면 손주도 보고 좋지. 민정 씨는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좋긴 한데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이 좁고 애가 예민해서요. 게다가 요 며칠 계속 바닥에 종이 부스러기 떨어져 있고 세제 냄새도 섞여서 애가 기침을 해요. 내가 조심할게. 조심하셔도 티가 나요. 우리 생활이 있으니까. 동철 씨가 말을 이었다. 엄마, 민정이도 스트레스가 많아. 당신 마음은 아는데 당분간은 시골에서 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진 듯 단단했다. 순애 씨는 그 단단함이 자신을 향해 닫히는 문처럼 느껴졌다. 그래, 아들이 사는 집이니 그들 방식이 있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달랬지만 가슴 한쪽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때 민정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가족 단톡방이었다. 신우이라는 이름이 뜨더니 메시지가 연이어 도착했다. 명절에 어머니 모시는 거 힘들지. 우리도 바빠. 어머니 건강도 생각해야지. 군산 공기가 낫지 않을까. 민정 씨는 화면을 슬쩍 보여주며 말했다. 다들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니도 그게 편하시겠죠. 다들 순애 씨는 말끝을 잡아당기다 놓아버렸다. 그 다들 안에 자신은 없는 것 같았다. 그럼 버스표 예매할게. 동철 씨가 급히 휴대전화 앱을 열었다. 내려가시면 영호 씨도 있으니까 걱정 없고. 내가 원하면 내려가고 아니면 순애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가 스스로 접었다. 괜히 버티는 사람처럼 보이겠지. 민정 씨가 상자를 뜯으며 말을 던졌다. 솔직히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집안일이 더 많아져요. 바닥 청소, 분리수거, 빨래. 전부 2번씩 하게 되잖아요. 내가 할게. 어머니 방식으로 하시면 또 제가 다시 해야 하니까요. 차라리 제가 한 번에 하는 게 나아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블라인드가 사각하고 스치며 흔들렸다. 그 얇은 소리가 묘하게 길게 들렸다. 동철 씨는 결심한 듯 말했다. 엄마, 이번 주는 꼭 내려가 계셔. 내가 주말마다 내려가서 뵐게. 그리고 생활비는 내가 보태고. 그 말에 민정 씨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래요. 그게 서로 편한 길이에요.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내려갈게. 다만 그 고개 끄덕임이 자신의 목소리를 데리고 가는 듯 허전했다. 나는 여분의 의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보셨듯이 한 사람의 편들기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집의 문턱을 더 높이는 벽이 됩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말 한마디가 돌아갈 자리까지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 밤 동철 씨는 버스 예매를 마치고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표 끊었어. 내일 아침. 순애 씨는 조용히 짐을 쌌다. 손수건 몇 장, 오래된 사진 2장, 그리고 손주에게 주려고 모아둔 작은 초콜릿. 가방을 닫는 순간 방 안이 이상하게 넓어 보였다. 문틈으로 거실의 불빛이 길게 들어왔다. 그녀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스위치를 눌러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발걸음 소리만이 아주 작게 들렸다. 시간은 거꾸로 흘러 군산시장의 오래된 풍경이 눈앞에 선듯 펼쳐졌다. 바다 냄새가 뒤섞인 공기소, 좌판마다 싱싱한 생선들이 은빛 비늘을 번뜩였다. 젊은 순애 씨는 커다란 고무 대야에 앉아 생선을 다듬고 있었다. 칼끝이 빠르게 움직이며 비늘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거칠면서도 정확했다. 순애야, 오늘은 많이 팔아야 할 텐데. 옆 좌판의 안악이 말했다. 그럼요, 애들 학비 내려면 더 많이 팔아야죠. 그녀는 땀에 젖은 이마를 소매로 훔치며 웃었다. 하지만 웃음 속에는 늘 무거운 그림자가 있었다. 남편이 남기고 떠난 빚, 그 뒤에 남겨진 어린 아이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장사는 늘 팍팍했다. 비 오는 날이면 손님이 줄어들어 걱정이 밀려왔고, 바람 센 날에는 좌판 천막이 날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순애 씨는 좌판을 놓은 적이 없었다. 아이들 도시락 반찬이라도 챙겨주려면 눈을 비비고 새벽부터 나와야 했다. 엄마, 언제 집에 와? 어린 동철 씨가 장바구니를 들고 좌판 앞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칼을 멈추고 얼굴을 들었다. 땀과 피비린내가 뒤섞인 얼굴에 억지로 웃음을 걸었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 먼저 가서 공부해. 엄마는 금방 가. 같이 가면 안 돼. 오늘은 안 돼. 내일은 꼭 같이 가자. 그녀는 손에 들린 생선 토막을 작은 봉지에 담아 아들에게 건넸다. 저녁에 구워 먹자. 동철 씨는 어린 나이에 엄마의 손등이 늘 거칠다는 걸 알았다. 학교에서 받아온 성적표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엄마가 웃을까 울까 몰라 가방 속에 넣은 채 돌아서곤 했다. 밤이면 순애 씨는 지친 몸을 눕히지 못하고 부엌 한쪽에서 장보를 펴들었다. 연필 끝으로 숫자를 적다 지우고 또 적고 계산은 맞지 않았고 이자 날짜는 늘 바짝 다가와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아이들이 다 크면 나도 좀 숨을 쉴 수 있겠지. 그 시절의 순애 씨는 누구보다 강했다. 바람에 천막이 날아가도 생선 비늘이 온몸에 붙어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 힘은 오직 아이들 때문이었다. 아들이 웃는 얼굴, 학교 가는 뒷모습, 그것만이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이유였다. 여러분, 젊은 날에 이 모습이 있었기에 지금의 순애 씨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 세월 속에서 수없이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난 어머니의 얼굴, 그 강인함이 오늘 갈등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날도 좌판 불빛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순애 씨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비늘이 튀는 소리, 동전이 오가는 소리, 그리고 아이를 향한 마음이 뒤섞여 젊은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다. 새벽 4시 골목등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을 때 순애 씨는 손전등을 켰다. 얇은 빗줄기가 발목까지 내려오며 젖은 골목을 쓸었다. 바람은 비릿한 바다 냄새를 데려왔고 그녀는 목도리를 한 번 더 조여 매었다. 끌차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바닥 굳은 살이 뻣뻣하게 일어났다. 오늘은 종이가 많겠다. 어제 가게들이 택배를 많이 받았지. 그녀는 박스가 쌓인 가게 뒤편으로 발을 옮겼다. 아주머니, 그건 가져가세요. 버릴 거예요. 슈퍼 주인이 밖으로 나와 손짓했다. 고마워요. 정리해 드릴게요. 종이를 접어끈으로 묶는 동안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아들 등록금 그리고 전세 보증금 갚던 날 내가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또 그런 날이 오겠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날짜가 몇 번이고 계산처럼 돌아갔다. 전기가스 요금, 약값, 손주 학원비. 작은 숫자들이 모여 큰 산이 되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 출근 전까지 최대한 많이 모으기로 마음먹었다.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고물상에 도착했다. 무게를 달고 돈을 받자 그녀는 바로 길 건너 은행 ATM으로 갔다. 화면에 뜨는 잔액을 확인하더니 봉투 출금 버튼을 눌렀다. 봉투에 든 현금을 꺼내 절반은 통장에 다시 넣고 나머지는 작은 갈색 봉투에 옮겨 담았다. 봉투 겉면에는 볼펜으로 조그맣게 썼다. 혹시 아이 병원. 글씨 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부엌 김치통 아래쪽 비밀 공간에 봉투를 눌러 넣었다. 이건 쓰지 말자. 급할 때만. 그녀는 스스로와 약속을 했다. 그 사이 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나, 나야. 문틈으로 얼굴을 내민 사람은 영호 씨였다. 젊었던 그는 늘 허겁지겁 숨을 고르며 들어왔다. 무슨 일 있니? 동생 수술비가 급히 필요해. 내가 알아볼 데가 없었어. 순애 씨는 말없이 의자에 그를 앉혔다.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부어 건네면서도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이 돈은 아이를 위해 모았지만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게 더 낫겠지. 그녀는 김치통 아래 봉투 하나를 꺼내 반을 접어 건넸다. 갚으라는 소리 안 할게. 다만 내 동생 꼭 살려라. 누나 고마워. 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그는 눈을 붉히고 나갔고 문이 닫히자 방 안이 잠깐 비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런 돈은 뿌리처럼 흙 속에 내려가 나중에 그늘이 되어준다. 밤이면 시장에서 돌아와 허리춤을 펴지 못한 채 바닥에 앉아 옷을 꿰매고 장부를 정리했다. 불빛 하나, 바늘 끝 하나에 의지에 새벽까지 눈을 비볐다. 이웃들은 그녀가 부지런하다고 칭찬했지만 아무도 그녀가 새벽에 5번의 통장을 거쳐 돈을 흘려보내는 줄은 몰랐다. 등록금 납부일에는 새벽 첫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 창구에서 줄을 섰고 손주가 아플 때를 대비해 동네 병원 간호사와도 미리 연락처를 나눴다. 혹시 급하면 바로 전화 주세요. 결제는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도 그녀는 본인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느 날은 시장 길모퉁이에서 동철 씨와 마주쳤다. 젊은 그는 손에 시험지를 쥐고 있었다. 엄마, 성적 올랐어.
그랬구나. 엄마는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매일 해준 생선 덕분이야.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날 밤 더 오래 손을 놀렸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더 한 장, 더 한 푼. 여러분, 새벽마다 쌓이던 그 종이와 고철은 사실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누구 눈에도 띄지 않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빚어 올린 그 마음이 훗날 어떤 문을 열게 될지 곧 보시게 될 겁니다. 눈이 오던 겨울, 골목은 미끄러웠다. 끌차가 넘어지며 종이박스가 흩어졌지만 그녀는 한 장 한 장 다시 모았다. 장갑이 젖어 손끝이 얼어붙어도 박스 하나만큼은 젖지 않게 품에 안았다. 급할 때 쓰자. 정말 급할 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같은 말을 수없이 되뇌며 차가운 골목을 끝까지 걸었다. 서울 집 안, 주말 오후. 거실에는 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리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민정 씨는 주방에서 반찬통을 옮기다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다. 조심해, 삐지 말랬잖아.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신이 나 있었다. 순간 발이 카페 가장자리에 걸리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아,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이마에 작은 상처가 벌겋게 번졌다. 순애 씨는 불이 나게 달려왔다. 괜찮아. 어디 봐. 아이고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상처 위를 살살 눌렀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울음을 계속 흘렸다. 그때 민정 씨가 달려와 아이를 빼앗듯 안았다. 어머니, 대체 뭘 하고 계셨어요? 아이가 이렇게 다쳤는데. 내가 바로 달려왔어. 금방 닦아주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죠. 애가 왜 넘어졌겠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봤으면 이런 일 안 생겼죠. 맨날 종이 쓸어 담느라 손도 거칠고 위생도 문제인데 지금 애한테 손수건으로 닦는 게 맞아요? 순애 씨는 대답을 잃은 채 손수건을 움켜쥐었다. 민정 씨는 약통을 꺼내 소독약을 부으며 말을 이어갔다. 이런 사고 나면 제가 다 욕먹는 거 아세요?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다 엄마 탓이라고 할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미안하단 말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애가 다쳤잖아요. 순간 동철 씨가 거실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민정 씨는 손을 떨며 소리쳤다. 애가 다쳤어. 당신 어머니가 지켜봤으면 이런 일 없었다고. 내가 바로 달려왔어. 순애 씨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동철 씨는 아이의 상처를 확인하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크게 다친 건 아니네. 병원은 가야겠다. 민정아, 가자. 민정 씨는 짧게 대답하며 코트를 집어들었다. 가야죠. 어머니는 그냥 집에 계세요. 필요 없으니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순애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다. 손주가 울면서도 할머니 쪽을 바라봤지만 이미 민정 씨가 아이를 품에 꼭 안아 문을 나섰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길게 남았다. 남겨진 순애 씨는 손수건을 무릎 위에 놓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걸까? 마음속에서 저릿한 물음이 고개를 들었다. 그때 창밖에서 영호 씨가 지나가다 창문을 두드렸다. 순애 여사, 오늘 애들 웃음소리 크게 들리네. 좋구먼. 그 한마디에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웃음 뒤에 깔린 고독은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여러분 보셨나요?
단순한 사고 하나가 어떻게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되는지. 손주를 향한 마음이 오히려 불신으로 뒤집히는 순간, 그 상처는 아이의 이마보다 어른들의 마음에 더 깊게 새겨집니다. 준혜 씨는 문가에 서서 멀어져 가는 가족의 발소리를 끝까지 들었다. 그 소리가 사라지자 방 안은 깊은 정적만 남았다. 그녀는 손수건을 꼭 움켜쥔 채 오래오래 움직이지 않았다. 응급실 대기실의 형광등은 하얗게 떨렸다. 소독약 냄새가 목울대를 건드렸다. 동철 씨는 아이 이마에 붙인 밴드를 한 번 더 눌러 확인하고 접수 창구로 다가갔다. 진료비는 여기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보호자 등록이 되어 있네요. 직원이 화면을 보며 말했다. 보호자요? 제 이름으로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북 군산에 사시는 순애님 앞으로 자동 결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지난번 소아과, 치과 처치비도 그렇게 결제됐는데 모르셨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동철 씨는 화면 속 목록을 바라보았다. 병원 이름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현금 수납 완료라는 글씨가 반복됐다. 날짜는 몇 달 전부터, 심지어 자신이 모르는 방문 기록까지.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등록되어 있는 번호로 문자 영수증이 발송돼요. 보호자분이 원하셔서 비밀로 해달라고 메모가 여기. 직원은 조심스럽게 메모칸을 가리켰다. 아이 엄마가 부담 느끼니 알리지 말아주세요. 서툰 글씨. 그러나 명확했다. 뒤에서 민정 씨가 다가왔다.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 여보, 이거 어머니 이름이야. 무슨 소리야? 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예전부터 치료비가 이 계정으로 정산되어 왔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처리해 드릴까요? 민정 씨의 눈썹이 흔들렸다. 그분이 왜 우리 애 병원비를? 대기실 한쪽에서 간호사가 다가왔다. 혹시 보호자분이신가요? 지난번 예방접종 때도 할머니께서 먼저 오셔서 비용 맡기고 가셨어요. 아이 이름 부르면서 혹시 놀다가 다치면 지체 말고 치료 먼저 해달라고요. 동철 씨의 기억 속에서 며칠 전 현관 앞에서 잠깐 마주친 순애 씨의 눈빛이 떠올랐다. 괜찮다, 다 괜찮다며 웃던 그 얼굴. 갑자기 목 안쪽이 뜨겁게 저렸다.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다. 회색 종이에 찍힌 숫자들은 작고 단단했다. 하단에 작게 인쇄된 메모가 눈에 박혔다. 연락 필요, 시 김서연 간호사 통해 통지 옆에 익숙한 번호. 그 번호는 군산의 그 작은 병원 간호사였다. 순애 씨가 미리 부탁해 두었던 그 고리. 여보 동철 씨가 입술을 떼었다. 어머니가 우리 몰래 결제해 주시고 계셨어. 그것도 모르고. 민정 씨는 말이 막힌 듯 입을 닫았다. 그의 손에 쥔 영수증을 빼앗듯 받아들고 끝까지 훑었다. 이게 다 진짜야? 직접 쓰신 메모가 있어요. 간호사가 낮게 덧붙였다. 아이 아플 때 엄마 탓하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대기실 소음이 멀어졌다. 유모차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모니터의 삑 소리, 서류 넘기는 바스락거림이 한꺼번에 뒤로 물러섰다. 남은 것은 낡은 점퍼에 촘촘한 섬유처럼 쌓여온 어떤 마음의 두께였다. 그럼 그날도 민정 씨가 중얼거렸다. 지난번 응급실 갔을 때도, 그리고 치과 갔을 때도 전부. 동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였어. 말끝이 떨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문자함을 뒤졌다.
오래전 이체 완료라는 알림을 받았던 날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넘겨버렸다. 이제 보니 그 완료 뒤에는 늘 어머니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 군산에서 새벽에 ATM 앞에서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간호사가 말했다. 처치는 끝났습니다. 오늘만 조심하면 되세요. 민정 씨는 아이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손끝이 어색하게 떨렸다. 왜 말하지 않으셨을까? 부담될까봐. 동철 씨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리고 내 탓하지 말라고. 여러분 보셨죠? 비난의 화살이 가장 먼저 향했던 그 사람의 손에서 가장 먼저 내밀어진 지갑과 마음이 나왔습니다. 가난은 소리 크지 않게 돕는 법을 가르치고 사랑은 이름 없이 흘러가는 길을 택하기도 하니까요. 창구 앞에서 결제가 끝났을 때 종이 영수증 끝이 살짝 구겨졌다. 동철 씨는 그것을 곧고 반듯하게 펴서 지갑에 넣었다. 마치 오래 접힌 오해 한 장을 다시 펼쳐 넣는 사람처럼. 집에 가면 어머니부터 보자. 그가 말했다. 민정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아이를 안고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미세하게 수그러드는 뭔가가 스쳤다. 그러나 그 쉼표 같은 움직임은 아주 짧았다. 아직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더 많았고 말해버린 상처들도 남아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겨울바람이 복도 끝에서 길게 불었다. 아이가 할머니 집 가 하고 묻자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보았다. 대답을 미루는 대신 그들은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오늘만큼은 돌아가야 할 집의 중심이 어디인지 동시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0점. 밤이 내려앉은 서울집. 거실 조명은 은은하게 불을 밝혔다. 아이는 약을 먹고 조용히 잠들었다. 방 안에 퍼지는 고요는 마치 오랫동안 숨죽였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풀어주는 듯했다. 순애 씨는 방문을 열고 살며시 들어갔다. 아이의 머리맡에 작은 인형을 올려두고 손끝으로 이마를 살짝 쓰다듬었다. 다행이다, 크게 안 다쳐서.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았다. 동철 씨가 뒤따라 들어왔다. 그는 방문가에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미안해요. 몰랐어요. 그동안 애 병원비까지 다 감당하신 줄은. 순애 씨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알면 뭐하니. 힘들어질까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지.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의 목소리에 뜨거움이 실렸다. 우린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민정 씨도 방 안으로 들어섰다. 한동안 말이 없더니 아이 이불을 고쳐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저도 몰랐어요. 괜히 오해만 했네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전과는 달리 날카로움이 덜했다. 순애 씨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애가 건강하면 됐지. 나는 늘 그게 전부였어. 방 안은 순간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다. 세 사람은 짧지만 평온한 숨을 함께 나눴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도 여전히 불안이 흘렀다. 민정 씨의 눈빛은 아직 흔들리고 있었고, 동철 씨 역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말들이 있었다. 마치 얇은 유리 위를 함께 걷는 듯 언제 다시 금이 갈지 모르는 불안한 화해였다. 여러분, 인생의 갈등 속에서도 이렇게 잠시 찾아오는 평화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들의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애 씨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손을 잡았다가 살며시 놓았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이렇게라도 웃고 싶다. 내일은 또 모르지만. 거실로 나왔을 때 세 사람의 발걸음은 잠시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따뜻하지는 않아도 아주 잠깐 서로를 인정하는 숨결이 함께 흘렀다. 이튿날 저녁 거실 탁상등 하나만 켜져 있었다. 조용한 빛이 서랍 손잡이까지 길게 내려앉고 부엌에서는 남은 국이 약하게 데워졌다. 순애 씨는 아이 숙제를 봐주다 말고 조용히 물컵을 씻었다. 다 나았지? 하고 물으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민정 씨의 휴대전화가 연달아 울렸다. 카드값 알림, 학원비 자동이체 실패. 화면을 본 그녀의 입술이 얇아졌다. 당신 대출 만기 다가오는 거 알지? 민정 씨가 낮게 물었다. 알아. 이번 달만 넘기면 동철 씨가 말을 흐렸다. 넘길 게 어딨어. 집 문제부터 정리해야 돼. 군산집 빨리 처분하자. 순애 씨의 손이 잠깐 멈췄다. 거긴 내 집인데 왜? 살림은 정리하면 되죠. 어머니, 우리 상황 아시잖아요. 거기 팔면 이자도 줄고 아이 교육도 또. 그 집은 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손댄 곳이야. 급하면 대출이라도. 대출. 민정 씨가 웃음기 없는 미소를 그렸다. 어머니, 현실 좀 보세요. 우리 이미 벼랑이에요. 이럴 때라도 저희 도와주셔야죠. 순간 아이가 연필을 떨어뜨렸다. 탁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튀었다. 동철 씨가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자 거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민정 씨는 조심스럽다 못해 단단한 손으로 소파 옆에 놓인 순애 씨 가방을 집어들었다. 어제 응급실에서 본 그 영수증 그리고 그 봉투. 숨겨둔 돈이 더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건 혹시 몰라 모은 거야. 급할 때 쓰라고. 급할 때요. 지금이 그 급할 때 아닌가요? 저희 집이 무너질 판인데 왜 말도 안 하고 혼자 쥐고 있어요? 아이 아픈 건 엄마 마음이 더 아프니까 괜히 짐 될까 봐. 짐이요? 짐은 지금 우리한테 온통 달려 있어요. 어머니가 뭘 어떻게 숨기고 계신지 몰라도 최소한 집 문서라도 미리 정리해 두셨어야죠. 서랍이 열리며 종이들이 스쳤다. 민정 씨는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내 흔들었다. 오래전 발급된 종이 끝이 헤어져 있었다. 여기 그대로면 상속 문제 복잡해져요. 어머니, 연세 생각하셔야죠. 내 나이가 뭐 어때서 그러니. 가나다 순으로 숫자 맞추듯 사는 게 아니야. 말 돌리지 마세요. 그 집 좋아요. 그럼 딱 말해주세요. 그 집 저희 이름으로 넘길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렇게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있어요? 민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희는 매일매일 카드값, 학원비, 생활비에 쫓겨요. 어머니는 괜찮다는 말로 우리 위에 살짝 올라앉고 결국 다 해결된 척 넘어가요. 그게 저는 더 무서워요. 동철 씨가 방에서 나와 둘 사이에 섰다. 그만해. 왜 불편해? 현실을 얘기하는데. 민정 씨는 남편을 스치고 지나가 싱크대 앞에 선 순애 씨를 바라봤다. 어머니, 어제처럼 좋은 사람인 척만 하지 마세요. 진짜로 우리를 도우려면 집 명의부터 바꿔주세요. 순애 씨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하지만 눈빛은 낮고 단단했다. 나는 평생 서류보다 너희 밥을 앞에 두고 살았어. 그 밥이 결국 우리를 더 힘들게 했어요.
기준 없이 주고 말 없이 돕고 그러다 오해만 키워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리고 당장 현금도요. 돈이 다가 아니야. 지금은 다예요. 여러분, 손에 쥔 봉투 하나와 오래된 등본 한 장이 가족의 마음을 얼마나 날카롭게 갈라놓는지 아시겠죠? 의심은 사실보다 빠르게 번지고 욕심은 때로 살려준 손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일 군산 가서 정리해요. 저도 같이 가요. 민정 씨가 단호히 말했다. 같이 가도 돼. 순애 씨가 짧게 답했다. 다만 아무것도 건들지는 마라.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숨길 게 없으니까. 숨길 게 있었으면 나는 오래전부터 숨었겠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탁상등 불빛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동철 씨는 머리를 감싸쥐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민정 씨는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흔들다 결국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다. 내가 확인할게요. 내일 다. 순애 씨는 봉투를 다시 조용히 품에 넣었다. 내일 보자. 그 말은 싸움의 끝이 아니라 더 큰 파도의 전조처럼 낮게 흘렀다. 겨울 새벽, 창고 단지 한쪽. 어둠 속에서 커다란 철문이 기름 냄새를 풍기며 삐걱였다. 회색 빛깔의 시멘트 바닥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공기에는 날선 냉기가 가득했다. 민정 씨의 발소리가 딱딱 울렸다. 그 뒤를 따르는 순애 씨는 두 손을 겹쳐 쥔 채 숨을 고르며 걸었다. 어디 가는 거니? 잠깐이면 돼요. 민정 씨는 짧게 답했다. 어머니도 아셔야죠. 제가 얼마나 힘든지. 창고 안은 하얀 김으로 가득했다. 차가운 공기가 몸속까지 파고들었다. 순애 씨는 순간 움찔하며 발을 멈췄다. 여긴 너무 춥다. 금방 끝난다니까요. 민정 씨는 문 옆 레버를 잡았다. 철컥 소리가 났다. 순애 씨는 본능적으로 팔을 감싸 안았다. 얇은 점퍼가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다. 민정아, 얘가 무슨 짓이야. 순애 씨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그러나 눈빛은 똑바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짓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저 혼자 여기서 다 안고 살 수 없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매번 어머니는 괜찮다만 하셨죠. 근데 그 괜찮다 속에 우리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요? 카드값에, 학원비에, 시댁 친척들 눈치까지. 근데 어머니는 늘 영웅처럼 나타나서 뒤에서 해결하고 결국 우리만 나쁜 사람 만들잖아요. 순애 씨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는 너희가 욕먹지 않게 하려고 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뿐이었어. 그게 더 모욕이에요. 시어머니가 다 해주는데 며느리는 뭘 하냐고 다들 수군대잖아요. 민정 씨는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다. 저는 평생 빚지고 사는 기분이에요. 그게 지옥 같다고요.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히기 시작했다. 찬 공기가 더 세차게 밀려 들어왔다. 순애 씨의 손등이 파랗게 변해갔다. 잠깐만, 민정아. 이건 아니야. 잠깐이면 돼요. 어머니도 여기서 한번 느껴봐요. 저 혼자 서 있던 자리가 얼마나 추웠는지. 그때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드르르. 화면에 동철이라는 이름이 번쩍였다. 민정 씨는 잠시 멈칫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내 전화를 끄고 주머니에 밀어 넣었다. 순애 씨는 문틈 사이로 흘러드는 한 줄기 빛을 바라봤다. 눈물이 금세 얼어붙을 듯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목소리는 끝까지 잔잔했다.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힘든 거 알았어. 다만 이건 내 마음까지 얼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민정 씨가 외쳤다. 살 길이 없는데 누구도 제 얘기를 안 들어주는데 어머니라도 보여줘야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벼랑 끝에 있는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감정의 폭발입니다. 며느리의 분노, 시어머니의 체념, 그리고 닫혀가는 문. 모든 것이 절정의 소용돌이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 창고 안은 순식간에 어둠과 냉기에 잠겼다. 순애 씨는 담담히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밖에서 민정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차갑고 뜨거운 숨이 동시에 섞여 새벽 공기를 흔들었다. 창고 단지의 새벽 공기는 금속 냄새로 차가웠다. 가늘게 내리깔린 안개 사이로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다. 영호 씨는 낡은 자전거를 세워두고 문패를 더듬듯 살폈다. A-07. 낮게 중얼거린 그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하얀 김과 낮게 윙거리는 냉동기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아주 작지만 확실한 소리. 안쪽에서 노인이 문을 두드리는 듯한 둔탁한 신호가 2번, 멈추고 다시 1번. 누구요? 답은 없었지만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떨리는 숨이 전해졌다. 영호 씨의 등골이 싸늘해졌다. 설마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동철 씨, 지금 당장 A-07 창고로 와. 어머니가 여기 계신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거긴 물류창고인데. 말 길게 못해. 냉기 소리 들리지. 119도 부르게 서두르자. 그는 관리사무소로 달려가 비상해제키를 요구했다. 직원이 머뭇거리자 영호 씨는 단호하게 명부를 가리켰다. 안에 사람 있어. 기다리다 죽어. 주고받는 말이 짧고 빨랐다. 철제 상자에서 작은 렌치와 절단기가 나왔다. 손끝 감각이 얼어가는데도 그는 장갑을 3개 움켜쥐었다. 문 앞에 다시 서자 안쪽에서 또다시 둔탁한 소리가 났다. 여기요. 영호 씨가 목청을 높였다. 조금만 참아요. 곧 엽니다. 그는 레버 위쪽에 잠금 핀을 렌치로 비틀었다. 금속이 딱하고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얼음이 얇은 막처럼 덮여 있었다. 손전등을 물고 숨을 고른 뒤 절단기를 틈에 밀어 넣었다. 손목이 저리도록 힘을 주자 금속이 비명을 질렀다. 그 사이 먼 발치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가 날카롭게 긁혔다. 동철 씨가 뛰어왔다. 어머니, 그가 문을 3개 두드리자 안쪽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응답했다. 살아 계셔 어머니, 조금만요. 동철아 괜찮다. 안쪽의 목소리는 차갑게 갈라졌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관리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현장에 도착했다. 신고는 했습니다. 곧 올 거예요. 기다리다 얼어. 영호 씨가 짧게 잘라 말했다. 잠금 핀만 풀면 내부 레버가 움직일 거야. 3사람이 힘을 합쳤다. 동철 씨는 절단기를 더 깊이 밀어넣고 영호 씨는 렌치로 지렛대를 만들었다. 관리 직원이 해빙 스프레이를 뿌리자 얼음막이 사르르 녹아내렸다. 마지막으로 동철 씨가 어깨로 문을 밀자 훅 하고 흰 김이 얼굴을 덮쳤다. 차가운 냄새와 함께 안쪽에서 작은 몸이 비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순애 씨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눈동자는 또렷했다.
괜찮다 했지. 말끝이 떨렸지만 미소를 흉내 내려 했다. 어머니, 동철 씨가 코트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끌어안았다.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다가가 목도리를 풀어 그녀 목에 둘렀다. 여사, 이제 말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온 김에 끝까지 갈 거요.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주변을 훑었다. 문 옆 스티커 비상시 내부 레버로 개방이 얼음 물방울에 가려 흐릿했다. 저 글씨 보이고도 얼마나 떨렸을까. 가슴 어딘가가 뜨겁게 스며들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결단의 때입니다. 누군가는 문을 닫았고 누군가는 그 문을 여는 책임을 택했습니다. 변명보다 빠른 손, 핑계보다 먼저 움직이는 발. 그게 가족을 다시 묶는 첫 매듭일지 모릅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커졌다. 관리 직원이 길을 터주자 구급대원이 담요를 들고 다가왔다. 의식은 명료합니다. 체온부터 올릴게요. 그때 어둠 속에서 또 하나의 발소리가 급히 다가왔다. 민정 씨였다. 숨이 가쁘고 눈가가 번들거렸다. 그녀는 말없이 서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순애 씨의 손등을 덮었다. 어머니. 순간 공기가 흔들렸다. 동철 씨가 이를 악물듯 짧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말하지 마. 어머니부터 병원 가. 영호 씨가 둘 사이에 들어섰다. 말은 나중에. 오늘은 내가 앞장선다. 그는 구급대원과 함께 스트레처를 밀었고 문턱을 넘는 순간 뒤돌아 민정 씨를 똑바로 보았다. 내일 군산 가요.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이. 거기서 다 끝내. 차 안에서 히터가 켜지자 순애 씨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갔다. 동철 씨가 그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내가 결정했어. 도망 안 갈게. 오늘부터 내 몫은 내가 한다. 그 말은 히터의 따뜻한 바람보다 더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차 안을 채웠다. 군산의 오래된 집. 다음 날 오후 거실에는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동철 씨는 손바닥에 땀이 베어 문서철을 움켜쥐고 있었고 민정 씨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팔짱을 낀 채 시선을 피했다. 순애 씨는 담요를 두른 채 방 한가운데 앉아 조용히 차를 내렸다. 밖에서는 겨울 바람이 창틀을 긁으며 울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확실히 해야 해요. 민정 씨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군산집 문제 미루지 말고 정리합시다. 내 말대로 정리해야겠지. 순애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불러 모은 거야.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다. 봉투 끝은 헤어져 있었고 종이는 오래돼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색돼 있었다. 그 위에 얹힌 도장은 선명했다. 이게 뭐예요? 민정 씨가 날카롭게 물었다. 집 문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넘겨주신다는 말씀이죠. 민정 씨는 몸을 앞으로 당겼다. 순애 씨는 봉투를 여러 한 장씩 꺼냈다. 그리고 가장 위에 등기부등본을 조용히 내밀었다. 민정 씨는 그것을 낚아채듯 받아 펼쳤다. 눈이 한 줄에 고정되자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등기부에는 이미 오래전 소유권 이전이 등록돼 있었다. 소유주 이름은 민정. 몇 년 전부터 그 집은 내 거였다. 순애 씨가 담담히 말했다. 아들한테도 말 안 했어.
며느리가 집안 무게를 가장 크게 지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말도 안 돼,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민정 씨는 서류를 부들부들 떨며 들여다봤다. 알게 할 필요 없었어. 내가 힘들다 소리 내면 더 무너질까봐. 그냥 조용히 내 이름을 지웠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동철 씨는 숨을 들이켰다. 엄마, 왜 나한테도 말 안 했어요? 내가 알면 더 무거워질 거라 생각했지. 너도 가족 지켜야 하는데 엄마까지 짊어지면 버겁잖아. 민정 씨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제가 그동안 뭐라 한 게다. 다 내 마음의 짐 때문이었을 거다. 순애 씨는 담요 끝을 조용히 잡아당겼다. 나는 내가 내 탓한다 해도 괜찮았다. 이미 집은 내 이름인데 뭐가 더 필요하겠니? 여러분, 이 장면이야말로 두 번째 반전입니다. 끝없이 부딪히던 원망 뒤에 사실은 오래전부터 건네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드러나지만 드러나는 순간 세상의 빛깔을 통째로 바꾸지요. 민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류를 움켜쥔 손이 힘을 잃고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동철 씨가 그것을 주워 올리며 낮게 말했다. 이게 엄마의 방식이었구나. 조용히 주고 끝까지 안 드러내는 것. 순애 씨는 작게 웃었다. 나한텐 내가 웃는 게 전부였다. 민정 씨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억눌렀던 분노가 무너져 내리듯 이제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감췄다. 순애 씨는 마지막으로 담요를 여며 쥐며 말했다. 이제는 너희 몫이다. 나는 다 정리했어. 말끝은 바람 소리와 섞여 방 안에 길게 흘렀다. 세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쉽게 바라보지 못했다. 남겨진 것은 너무 늦게 드러난 진실의 무게였다. 바람이 창틀을 스치며 길게 운다. 거실 한가운데 등기부가 다시 봉투에 들어가자 방 안의 공기가 가라앉았다. 순애 씨는 담요 끝을 고쳐 쥐고 주전자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었다. 얇게 피어오르는 김은 금세 사라졌다. 동철 씨가 낮게 말했다. 엄마, 이제 내가 할게. 엄마가 더 이상 추운 자리 서지 않게. 그는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고개를 숙였다. 고개가 내려간 자리에서 오래 쌓인 부끄러움과 다짐이 동시에 흘렀다. 민정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던 그녀는 갑자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들었다가 다시 끼웠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목소리는 부서질 듯 얇았다. 정말 왜 그랬을까? 저는 지금도 말이 안 나와요. 지금은 말 안 해도 돼. 동철 씨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하자. 순간 그녀의 눈빛이 꺼지듯 흔들렸다. 그럼 나가라는 거야? 당분간만. 서로 숨 좀 쉬자. 짧은 침묵 뒤 민정 씨는 코트를 집어들었다. 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며 입을 떼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문이 열리고 겨울 공기가 한 움큼 밀려 들어왔다가 사라졌다. 닫히는 문 소리가 낮게 울렸다. 남은 거실엔 주전자 소리만 맴돌았다. 순애 씨는 일어나 찻잔 3개를 꺼냈다가 2개만 놓았다. 영호 씨가 조용히 들어와 마루 끝에 앉았다. 여사, 오늘은 좀 울어도 됩니다. 울면 눈이 더 시려. 순애 씨는 미소를 그렸다. 그러나 손등은 떨리고 있었다. 동철 씨가 그 떨림을 덮었다. 엄마, 미안해. 어제와 오늘
내가 너무 늦었어. 늦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눌렀다. 사람 마음은 길이 많다. 돌아오는 길만 남았으면 된 거지. 세 사람은 따뜻한 차를 나눴다. 얇은 김 사이로 오래 미루어둔 말들이 조금씩 자리를 찾았다. 동철 씨는 자신의 허술함을, 영호 씨는 오래 빚진 마음을, 순애 씨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자식 앞에서 허리 펴고 살고 싶다. 그녀가 말하자 동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우리도 바라는 거야. 존엄 지키는 삶. 창밖으로 바다가 낮게 깔렸다. 바람이 씻어낸 하늘 틈에서 햇빛 한 줄기가 방바닥까지 내려왔다. 순애 씨는 그 빛을 손바닥으로 받으며 속삭였다. 아무리 가난해도 남에게 준 건 내게 남더라. 얼굴 잃지 않고 주는 법, 그거 하나면 된 거야. 그의 말은 훈계가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건너온 이의 잔잔한 고백 같았다. 그때 문틈 아래로 작은 봉투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관리실에서 가져온 민정 씨의 메모였다. 조금만 시간 주세요. 짧은 문장 끝이 흐려져 있었다. 순애 씨는 봉투를 가만히 접어 서랍에 넣었다. 언젠가 오겠지. 오면 따뜻한 차부터 내자. 엄마, 화 안 나. 사람이 벼랑 끝에 서면 말보다 숨이 먼저 얼어. 오늘 그랬을 거야. 세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다. 말의 속도를 늦추고 눈빛으로 더 많은 것을 주고받았다. 해가 기울 무렵 동철 씨가 마당으로 나가 마른 빨랫줄을 걷었다.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작은 소리들이 집안을 채웠다.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 장작이 타는 소리, 그리고 가끔 터지는 웃음소리.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집의 소리였다. 그날 밤 순애 씨는 사진 앞에서 손을 모았다. 내일도 사람답게 살자. 혼잣말은 기도가 되었고, 기도는 조용한 미소가 되어 입가에 머물렀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집 안의 공기는 다르게 따뜻했다. 그 따뜻함을 그녀는 누군가 올 때까지 지켜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어느 문이 닫혔던 자리엔 새로 달린 초인종 불빛이 환하게 켜졌다. 누가 눌러도 이번엔 반드시 열릴 문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마음을 여십시오. 용서는 때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건네는 다리이고, 존엄은 가진 것이 아니라 지키는 습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어느 골목을 비추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